안녕하세요. ISMS-P 윈의 김창준 기술사입니다. CPPG 윈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T1의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란 파트입니다. 10% 배점이 있습니다. OT는 이제 했고요.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T1의 개인정보 보호 이해의 목차는 개인정보 보호의 개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좀 개론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개요에서는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와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개인정보의 특성,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과 해외 개인정보 보호 제도 소개. 그래서 1.1에서 1.4까지는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정확히 알기 위해서 한번 짚어드리고요. 1.5랑 1.6은 CPPG를 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 많이 보셨던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는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 모든 정보를 말하죠. 근데 정보사회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가 이제 폭발적으로 수집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죠. 개인정보는 과거에 단순한 신분정보에서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인 가치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USB에 담기도 하고, 뭐 신용카드, 그리고 뭐 핸드폰 앱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IT, 그리고 우리 이제 삶에서 쌀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쌀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는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는 뭐 금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나누는 구분을 뒤에서도 살펴보지만 이제 신분 관계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이런 것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내면의 비밀,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주로 민감 정보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심신의 상태, 건강 상태, 신장, 체중 뭐 이런 뭐 장애 이런 것도 있고요. 사회 경력으로 학력이나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뭐 이런 것도 민감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 관계에서 소득 규모, 재산의 보유 상황, 거래 내역, 신용 정보 이런 것들. 새로운 유형에서는 이제 생체 인식 정보 이런 파이도 인증이라고 하죠. 지문, 홍채, DNA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위치 정보, 좌표죠. 뭐 동경, 뭐 북위 뭐 이런 걸로 요즘에 이제 구글 그 좌표가 나오기도 하죠. 뒤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이제 생활의 모든 부분에 개인정보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근할 때 버스 카드에 태깅을 할 때 그 교통카드에 이름, 계좌번호, 카드번호, 영상이 있죠. CCTV도 승객과 기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사진, 동영상 이런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사무실 출입할 때 우리 그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 단말기에 아이디 카드를 넣는데 그러면 이름 4번 그리고 출입 일시가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에서 요즘에 뭐 주가가 올랐는지 이런 것도 아이디, 패스워드, 이름, 계좌번호에 이제 비밀번호까지 개인정보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할 때도 주소, 연락처 이제 배송을 해야 되는 거죠. 의료기관에 갈 때도 이제 건강보험 적용받기 위해서 건강보험 번호, 병명 이런 것들. 일할 때도 당연히 있겠죠. 이름, 계좌번호뿐만 아니라 뭐 사원번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업체와 회의할 때도 방문증 발급할 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점심 식사할 때도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 위치 정보까지 요즘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식당 맛있게 하는지 서비스는 어땠는지 이렇게 수집하기도 하죠.
그리고 집에 갔을 때도 이제 아파트에서도 경비 보안 시스템 있잖아요. 이런 데서도 이름, 동, 호수, 연락처가 이용이 되고 있고요. 뭐 퇴근 후에 동창회 관리할 때도 뭐 이름, 연락처, 전공, 졸업 연도 이런 걸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아닌 거, 혈액형, 휴대폰 전화번호 4자리 이런 것도 사실 개인정보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혈액형으로 하면은 뭐 AB호형도 있고 뭐 RH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휴대폰 전화번호 4자리도 뭐 10,000분의 1 정도. 그러면 사실 개인을 식별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직장에서 휴대폰 전화번호 4자리, 어떤 지역에서 어떤 뭐 학급의 반에서 혈액형 이러면은 이 확률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볼 때 결합 여부를 같이 보셔야 돼요. 결합이 안 했을 때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민감정보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결합을 했을 때는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개인정보의 정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개인정보인가요?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 정의에서 특정한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만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정의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 나, 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여기 나와 있죠.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고 뭐 법인이나 이런 법적인 인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그 개인정보에 정의에 해당하지 않고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명 정보라는 거는 하나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해서 그 추가 정보를 결합을 해서 식별이 가능한 정보고요. 그 추가 정보가 없을 때는 이제 식별이 어려운 그런 정보로 볼 수가 있죠. 뒤에 이제 개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정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다 이관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정의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정보가 있고 위치정보법에 개인 위치정보가 있고 그거는 이제 그 법에서의 정의고요. 그리고 그러면 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내용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접근 권한 동의하는 부분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또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데서 개인정보 삭제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정보통신망 서비스랑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보시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연인에 관한 정보죠. 그래서 사망했거나 실종 선고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는 개인정보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의료법에서는 사망자의 정보도 개인정보로 볼 수는 있지만 이건 지금 개보법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사망자의 정보로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그걸 꼭 알아두시고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이거는 이제 침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사망자의 개인 정보를 좀 비하를 했다거나 오남용을 했다거나 사망자는 기분이 나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유족은 이런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금전적인 피해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주소, 대표 연락처,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 실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 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이런 것들은 사업의 운영에 관련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외적인 것도 있겠죠. 이 사업장의 주소나 이런 뭐 사업자 등록번호가 어떤 개인을 식별하는데 결합을 통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예외적으로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거는 결합에 의해서 자연인을 식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의 제한은 없음. 그래서 정보의 내용, 형태 등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형태, 전자파일, 데이터베이스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고, 수기 형태, 종이를 썼던 타이핑을 했던 다 개인정보의 형식에 제한이 없고요.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수동으로 처리하거나, 그리고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와 관련되어 있으면 키, 나이, 몸무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정보나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주관적인 평가, 그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해, 그 사람은 성실하고 가정적이야,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된 것이 아닌 부정확한 정보, 허위의 정보라도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이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평가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처리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해서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 입장이나 위탁받은 자 이런 게 아니라 처리하는 자 입장이라는 거, 사업자의 입장이죠. 사실 꼭 알아두시고요. 처리하는 자 외에도 제공 등에 따라 향후 처리가 예정된 자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처리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의 유사행위,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행위, 모든 행위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리로. 그리고 향후 처리가 예정된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정보 주체가 기대하는 그런 업무면 처리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있죠. 쉽게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결합 대상이 될 정보, 개인정보겠죠. 이게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입수 가능성은 두 종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에 필요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 입수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요. 해킹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매거진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입수할 수 있다. 이러면 입수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중국의 데이터, 이런 피싱 업체한테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해서 얻었다. 이런 것들은 입수 가능성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합 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고요. 현재 기술 수준에 비추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결합하는 데 비합리적인 수준의 비용과 노력이 수반된다면 결합이 용이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같은 데는 슈퍼컴퓨터 하나에도 몇백억도 하고 몇천억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AI, 양자 컴퓨팅 이런 걸로
결합을 한다면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결합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입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결합 가능성이 높아야지 개인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적으로 입수했고 뭐 이런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뭐 개인정보를 결합을 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뭐 개인정보긴 개인정보죠. 뭐 개인정보긴 개인정보지만 이런 결합으로 볼 때는 결합 가능성이 낮고 입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가명정보란 가명 처리, 보통 비식별하죠. 그래서 가총삭범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가명화,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마스킹.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서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가명 정보, 추가 정보, 익명 정보, 이런 개념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 한번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의 정보로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정보 맞습니다. 유족의 개인정보이죠. 하지만 이제 사망자의 개인정보, 이거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죠. 그것까지 알고 계시고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 소재지, 대표 연락처,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이거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로 보지 않죠. 왜냐?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3번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개인연락처, 사진, 이것들은 개인정보로 취급된다면 개인정보죠. 뭐 임원이건 뭐 업무 담당자건 개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뭐 가정이 있건 집주소가 있건. 하지만 이제 업무를 목적으로 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개인정보를 보지 않죠. 그래서 세모로 볼 수가 있고요.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 개인정보겠죠. 물론 이제 뭐 아파트가 됐건 건물이 됐던 회사 건물이다 그러면 개인정보가 또 아닐 수가 있죠. SNS에 올린 단체 사진, 당연히 개인정보죠.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 그 모두의 개인정보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가 특정 아동 심리 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를 기록한 정보. 아까 주관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도 개인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입니다.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뭐뭐 기업, 평균 연봉, 뭐뭐 대학, 졸업생, 취업률. 통계 처리했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식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 1인을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결합 가능한 정보가 일체 없이 오로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개, 식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뭐 판례에 개인정보를 본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결합이 가능한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로지 이 뒷자리 4개는 아닙니다. 공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당연히 이 업무상 있었던 내용들,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런 것도 개인정보입니다. 평판 정보 관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기도 한데 얼마나 그 보기에 따라서 그런 개인정보를 악용해서 나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실체는 완전히 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생년월일 정보, 생년월일만으로도 365분의 1이잖아요. 개인 식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지 않고요. 해킹 절취,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결합한 개인정보, 입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죠.
뭐 법을 위반해서도 입수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 불법적인 입수는 입수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고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결합한 개인정보도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했기 때문에 결합 가능성이 낮고 개인정보가 아니고요. 거래 내역, 개인 상거래 정보, 개인의 거래 상대방의 신용 판단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로 이런 상거래 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어떤 거래를 마쳤고 이런 내역이 어떻게 보면 분석할 때 마케팅 정보를 유용하게 될 수가 있죠. 당연히 개인정보로 볼 수 있고 그런 행태 정보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와 구별해야 되는 개념,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가명정보, 익명정보, 추가정보, 결합정보, 개인 영상정보, 개인 신용정보, 개인 위치정보. 제가 법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다 넣습니다. 유사 개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는 살펴봤어요. 가명정보.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 치환하는 거죠.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 한 부분은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이제 교재에는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로 한 부분을 이렇게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돌려볼 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더 칠하시면 더 잘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학습을 좀 용이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 하이라이트를 해드렸습니다. 익명 정보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그래서 활용성은 굉장히 낮아요. 하지만 개인을 특정으로 해서 생기는 침해 위험은 굉장히 낮고요. 그럼 이게 익명 정보냐, 가명 정보냐? 주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 정보 처리했는데 이것도 뭐 결합을 통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명 정보 이런 결합 전문 기관이나 이런 가명 정보 컨설팅이나 이런 비식별 적정성 평가나 이런 데서 이제 공인된 그 법률 전문가나 기술 전문가의 유권 해석을 받는 겁니다. 추가 정보 아까 나왔죠. 가명 정보에 개인 정보의 전부 일부를 대체하는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암호화 알고리즘도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핑 테이블. 매핑 테이블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매핑 테이블 뭐 이런 거죠. A는 가, B는 나. 그리고 또 아까 뭐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했으면 범주화하는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세다. 그러면 30에서 40. 뭐 이런 것들도 다 추가 정보로 볼 수가 있어요. 가명 정보와 비교, 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 여기 나왔네요. 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 처리에 사용된 개인 정보 등을 말함. 결합 정보.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에는 현재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을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하지 않아야 함. 아까 결합 가능성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A의 정보와 B의 정보를 결합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하는 거죠. 개인 영상 정보라는 것도 있어요. 개인 영상 정보란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그러면 IP 카메라랑 CCTV 이런 정보죠. 이런 기기죠. 촬영 처리되는 영상 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동영상에서 특정 개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개인 신용정보는 기업,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여기서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죠. 그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래서 개인 신용정보가 985점, 750점. 당연히 이런 것도 개인 신용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이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개인 위치정보, 특정 개인의 이제 위치정보죠. 그래서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정의, 법의 법률가나 이런 기술 전문가들이 합의를 해서 만든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 잠깐 이 앞에가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였고요. 여기는 이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여기서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권리는 소극적인 권리로 이제 프라이버시권과 적극적인 권리로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개인의 사적 영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리인 프라이버시권, right to privacy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인권 강화 추세에 따라서 자신의 관한 정보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한 권리인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도 보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권리가 예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정보 명예훼손 이런 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개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권리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1980년대에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저서에서 홀로 있을 권리라는 용어를 처음 썼습니다. The right to be let alone 이죠. 혼자 있을 권리. 1890년에 이제 워렌과 브랜디스의 프라이버시권, 진보된 문명 세계에서 살고 있는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 이거 말고도 필수적인 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1997년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사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 이익, 자신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이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배가 많이 나왔고 배에 무슨 점이 있다. 남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공개되고 싶지 않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고 이런 것들 공개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의 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보면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 소극적인 권리, 이게 이제 혼자 있을 권리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개념은 사생활에 관한 이익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 생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해서 학교 같은 데서 집단 생활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거기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거기서 밥이 맛이 없고, 그런 것보다 한 개인이 다른 개인과 이런 사생활의 자유가, 비밀, 이런 게 보장되지 않아서 더 불편한 거죠. 사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택권, 이거고요. 비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숨기는 선택권, 사적인 관계 보장. 그래서 우리 핸드폰에서도
뭐 패턴을 해서 핸드폰을 바탕화면을 못 보게 하는 거, 그리고 특정 폴더를 뭐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접근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게 다 프라이버시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적극적인 권리, 셀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결정권, 이런 거고요. 개인정보 보호가 목적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가 아니냐?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프라이버시도 개인정보 보호인데, 이거는 자기결정권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어느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개인정보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이런 데서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주로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할까요? 동의를 한다거나, 열람을 요구한다거나, 파기를 요구한다거나, 광고를 받고 싶다고 동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수신 거부를 한다거나. 그럼 프라이버시의 범주를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공간 프라이버시, 테리토리얼. 그래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환경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 그래서 가정, 직장 등 CCTV 감시, 아이디 체크, 침해 방지.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퍼스널 프라이버시. 그래서 개인의 신체적, 물리적인 존재와 관련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 그래서 신체는 유전자, 마약, 체강, 검사로부터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마약 검사하겠다.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마약을 했든 안 했든 기분 안 좋죠. 통신, 우편, 전화, 대화, 이메일, 이런 것들 열람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쁠 수가 있죠. 정보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 프라이버시입니다. 컴퓨터, 정보통신 기술을 전자적으로 수집되는 것을 제한하는 거.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수집 비용 동의를 받는 거. 그래서 공, 개, 정,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의 유형. 아까 개인정보 개념에서 나왔던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포털에 있는 유형이에요. 이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정부기관이나 CPPG 가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준용해서 교재를 만들었고요. 일반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경제정보, 사회정보, 통신정보, 민감정보 이렇게 유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에 따라서 유형화를 한다면 인적사항, 일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가족정보, 가족관계, 가족 구성원 정보, 신체정보, 신체적 정보의 신체정보, 얼굴, 홍채, 음성, 유전자, 지문, 키, 몸무게, 의료 건강정보, 건강상태, 진료 기록, 신체 장애, 장애 등급, 병력, 혈액형, IQ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죠. 아시겠지만 개인정보가 큰 틀에 있어요. 이 안에 민감정보, 센서티브 퍼스널 인포메이션이죠. 그래서 개인정보는 더 작아요. 정신적 정보의 기호, 성향 정보, 도서, 비디오 대여 기록, 잡지 구독, 물품 구매, 웹사이트 검색 기록, 이런 게 이제 기업에게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 그럼 정말 좋겠죠. 좋아하는 거를 제한하는 걸 좋아하죠. 더 구매, 판매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좋아하지도 않는 거 제한하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죠. 내면의 비밀 정보,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이런 게 이제 주로 민간 정보고요. 사회적인 정보에서 교육 정보, 학력, 성적, 출석, 자격증, 상벌, 생활기록부. 그래서 이런 것들 예전에 정치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조국 전 장관의 따님분 이런 생활기록부를 오픈하는 거, 이런 게 어떻게 하면은 개인정보에서 민감한 부분이 될 수가 있잖아요. 민감 정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접근을 제한해야 되죠. 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용도로 열람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못합니다. 병역 정보, 병역, 군번, 계급 이런 것들, 근로 정보, 직장, 고용주, 근무처, 상벌, 이런 평가 기록, 법적 정보, 정가, 범죄 기록, 과태료 납부 내역, 재산적인 정보, 그래서 소득 정보, 봉급액, 보너스, 신용 정보, 대출 담보 설정, 신용카드 번호, 통장 계좌 번호, 부동산 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자동차는 동산으로도 될 수 있는데, 이건 분류 기준에 다른 거예요. 기타 수익 정보, 보험, 가입 현황, 휴가, 병가. 조금 의아한 것도 있죠, 사실. 휴가, 병가가 왜 기타 수익, 재산이냐? 근데, 이런 게, 보험에 가입하는데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본 것 같고요. 기타 정보는 통신 정보, 이메일, 전화 통화, 로그 파일, 쿠키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위치 정보, GPS 휴대폰에 의한 개인 위치 정보. 이런 휴대폰의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이 상점 이런 것도 상점 위치 이런 것도 위치 정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좌표로 안 나와도 돼요. 습관, 취미 정보, 흡연 여부,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오락, 여가, 도박 성향 다 포함이 되고요. 분류 기준이 이제 개인정보 특성이 아니라 제공과 생성에 따라서도 분류가 됩니다. 제공 정보는 뭐냐? 이용자가 직접 회원 가입하거나 서비스 등록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비밀번호, 핸드폰 번호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 과정에서 제공하는 신상 정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제공하는 정보. 입력한 정보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생성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 행태 정보, 접속 로그, 쿠키 이런 게 생성 정보입니다. 식별성과 결합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식별성에 대한 평가 기준. 논문에서 제가 본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논문에서 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뎁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싱글 아웃.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 중 특정 개인 1인만을 위해서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 그래서 개인의 신장에 관한 데이터 중 1인만이 190cm 이상인 경우 또는 1996년생 90년대생 중에서 1인만이 190cm인 경우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겠죠. 결합이 돼서 이거는 이제 링커빌리티, 이제 결합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의 개인, 동일한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 내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90년대생과 190cm 이거 2개를 결합 없이 하나로 식별한 경우로 이제 정의를 한 거고요. 여기는 A인 사람, 이름이 A인 사람과 성이 B인 사람 정보를 각각 보유할 때마다 전체 성명이 A와 B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예를 들어서 피시다, 성이 피천득 교수님, 천득이다. 2개 결합하면은 이제 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이제 1인의 90년대생 190cm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인의 속성, 그걸 2개를 결합한 거다. 조금 예시가 이거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신장 그냥 이건 190cm 여기까지만 보고 이 뒤에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논문이 항상 또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인퍼런스, 이건 추론입니다. 2개 이상의 정보가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추론에 의해 연결 가능한지 여부. 회사 내 직급 서열에 관한 정보와 급여에 관한 정보가 별도로 존재할 때 2개를 합리적으로 추론하여 일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장인데 평가를 항상 잘 받고 예쁨을 받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과장의 급여 테이블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홍길동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받는구나. 여기 전체 평균이 뭐 한 3천이고 2천부터 한 4천인데 홍길동은 4천을 받는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식별성에 따른 분류도 한번 보시면요. 개인 식별 정보. 그래서 다른 정보 없이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 다른 구성원과 구분해낼 수 있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죠. 물론 성명은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식별 정보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정보. 온라인 쇼핑몰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구매 이력. 그래서 조금 더 식별성은 떨어지지만 결합을 통해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거죠. 개인 식별 정보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 그래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기술적으로는 해당 개인 식별 가능 정보를 실마리로 하여 다른 개인 식별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보. 예를 들어서 뉴스레터 수신, 희망 이메일 주소.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색한 기록 행태 정보. 이런 어떻게 하면은 이것만으로도 배너 광고를 띄울 수가 있겠죠.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골프 관련된 상품을 많이 검색했어요. 그러면 제 개인 식별 정보는 하나도 없지만 이 배너 광고에 골프 클럽이 계속 이렇게 뜨면서 38,000원 이렇게 식별성에 따라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개인 식별 가능 정보도 있습니다. 수집 출처에 따른 분류.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정보. 아까 했던 부분 회원가입 시 제공 개인정보,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개인정보, 그리고 사업자가 생성한 정보, 쿠키, 로그, 고객 위치 정보, 생산 정보, 근무평가, 신용평가, 인사기록, 진료 차트, 고객 성향,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 정보. 공개된 정보의 경우 타인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공개된 정보는 제외하고 본인이 최초 목적과 범위를 적극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공개한 정보.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명함 같은 거죠. 그래서 A사 영업이에요. 근데 A사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팔고 있어요. 개통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범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공개한 정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별성에 따른 분류, 수집 출처에 따른 분류, 그리고 아까 특성에 따른 분류, 생성, 제공에 따른 분류, 이런 것들 가지고 알고 계시면 더 유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이제 가치 산정,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이용자, 판매자 관점에서 가치를 과평가하는 반면 활용하는 기업, 구매자 입장에선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정보를 어떤 기업에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한 10만 원은 최소한 받아야겠다. 그런데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한 1,000원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치 산정을 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델파이, 전문가 판단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가상 가치 산정법, 컨틴전트 밸류에이션 메소드, CVM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산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험 전가 통제 수단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보험이나 공제에 회 가입을 하면 나중에 이제 유출됐을 때 그 개인정보의 가치만큼 보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파이 전문가 판단, 익스퍼트 저지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가에 의한 사회학적인 산정 방식. 전문가가 이게 얼마다 그러면서 근거가 있겠죠. 과거 사례가 됐든 치매 요인이 됐든 이렇게 산정하는 게 델파이고요. CVM 설문조사. 물론 이제 델파이도 설문조사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무슨 패널 토의를 해도 되고. 그래서 지불액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개인정보 가치 산정 방법론, 비시장 자원의 가치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경제학적 방식. CVM은 여기 있어요. 비시장 재화의 가상 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 설문을 통해서 WTP를 산정하는 방식. 비시장 자원은 이제 형태가 없는 이런 환경 보정, 공해, 경치, 이런 자원이 거래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원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유형 자산 이런 것보다 무형 자산 이런 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개인정보죠. WTP는 최대 지불 금액, willing to pay, 소비자가 해당 재화를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기초한 가치 산정 방식이고요. WP 존재 여부 확인, 피조사자들의 답변 간 평균치로 산정을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유출 시 예측되는 손해배상액을 해당 개인정보의 가치로 간주하는 방식. 가치 산정이 간편하고요. 다양한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 대응이 가능하다. 월스트 시나리오 케이스, 베스트 케이스.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근거로 이제 위험 전가, 통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산정 방식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별 유출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별 중요도 및 개수 매트릭스와 예상 손해배상액의 총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CVM의 가치 산정 단계, 이 중에서 이제 이중 양분 선택법을 한번 보시면, 먼저 이제 설문조사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지리로 대상을 식별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대가로 뭐 김용식 기프트 카드 뭐 이렇게 카드를 주면은 조금 더 성의 있게 할 수 있겠죠. 개인정보의 추적성을 제공하여 뭐 개인정보의 가치를 투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죠. 스텝 1, 2를 통해서 항목의 가치를 평균값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게 잘못했네요. 취합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용 의사, yes or no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초 제시액,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그랬더니 뭐 수용 의사가 있으면은 뭐 끝나는 거죠. 지금 이게 논문에서 이렇게 틀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yes, no가 좀 바뀐 것 같아요. 5만 원을 제시했는데 만약 수용을 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멈추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두 번째 제시액을 2배로 하는 거죠. 10만 원. 반으로 하면은 25,000원. 뭐 이걸 가지고 또 yes or no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정보 유출 배상 판례를 보면 NC소프트가 05년도에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번호 10만원, 굉장히 엄청난 거 유출했는데 되게 적게 냈죠. 근데 이제 국민은행은 06년도에 주민등록번호까지 있는데 20만원 늘어났죠. 성명, 이메일 10만원. 그리고 LG전자 이력서 정보 30만원. 이 합격자, 불합격자가 다른 개인정보 이 URL을 조작해서 열람을 한 거죠. 하나로텔레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도 없는데 이제 20만원 올라갔죠.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막 주민등록번호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메일 주소만, 뭐 핸드폰 번호만 유출돼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 양분 선택법 말고도 3중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거래를 하듯이 딜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렇게 계속 금액을 늘려가면서 제한을 하는 게 개인정보의 가치 산정입니다. 그래서 CVM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